네, 덕서고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이 5월 12일인데요. 어제 교육부에서 안타까운 발표가 있었죠. 당초 계획대로 하면은 내일부터 고3 학생들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개학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태원 코로나 사태가 많이 확산이 되면서 일주일간 미뤄졌습니다.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학생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기대도 하고 설레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미뤄져가지고 많이 안타깝고 슬픈 마음이 드네요. 또 다음 주로 한 주간 미뤄졌는데 이 한 주간 말이더라도 당연히 힘써가지고 다음 주에 꼭 여러분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2학년 친구들은 그 다음 주라서 2주 후가 되긴 하겠지만 그때라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고대하고 있을게요. 꼭 그때 봐요. 자, 오늘 별 내용은 호흡계, 순환계, 배설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주차에 배웠던 소화계 혹시 기억이 나나요? 그 소화계와 이 내용들이 완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유기적으로 순차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선생님이 어떻게 강조했냐면은 각각 하나하나의 내용을 중학교 때처럼 세세하게 보기보다는 통합적으로 보는 시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신 준비도 해야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알려주는 범위 내에서는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도 좀 알고 계시고요. 수능만 준비한다고 하면은 통합적인 시각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호흡계부터 이번 주도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느덧 5주차네요.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는데 여러분들 빨리 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호흡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호흡기라는 건 당연히 호흡에 관련된 기관들이 모인 겁니다. 여러분들 호흡에 관련된 기관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그렇죠. 폐죠. 폐. 양쪽에 하나씩 두 개가 있는데요. 우리가 숨을 쉬고 또 숨을 내뱉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관, 호흡기관은 폐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폐에 한번 집중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숨을 쉬는 이유, 호흡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그렇죠. 기체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세호흡을 할 때 살짝, 그리고 그 예전부터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기체의 종류는 상당히 많잖아요. 그 기체 중에서도 우리가 유의미하게 신경 쓴 기체가 뭐죠? 그렇죠. 산소입니다. 산소. 그래서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체를 얻기 위해서 산소 기체를 얻기 위해서 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저 산소를 가지고 세포를 하게 되면은 자꾸만 우리한테 딱히 필요가 없는 뭐가 생기죠? 그렇죠.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생성이 됩니다. 근데 그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몸에 쌓아두게 되면은 몸을 산성화시키고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주기적으로 버려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라는 건 당연히 산소만 얻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산소를 얻는가 동시에 우리가 후 하고 숨을 내뱉게 되죠. 그 내뱉는 숨을 통해서 주로 하는 행위는 이산화탄소를 버리기 위한, 잃는다니까 약간 아까운 느낌이 드는데 전혀 아깝지 않고 산소를 얻고 CO2를 버리는 행위를 우리가 호흡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호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살짝만 볼 건데요. 거기에 보기 앞서서 어떻게 기체가 저렇게 특정한 기체는 내가 들어올 수 있고 특정한 기체만 버릴 수가 있을까? 이 원리에 대해서 살짝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체는 뭉덩이로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그 중에 산소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가 CO2만 버릴 수 있지? 요거에 대한 원리입니다. 자, 기체 교환의 원리는 뭐냐면요. 일단 내용도 쓰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체 교환의 원리는 분압차에 의한 확산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폐에서 혹은 몸 안의 세포에서 기체가 교환되는 원리는 분압차에 의한 확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포인트는 두 개 있겠죠.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분압입니다. 두 번째는 확산이죠. 쉬운 것부터 갈까요? 뭐가 쉽나요? 확산이 쉽죠. 왜? 확산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고 그나마 어렴풋이 알고 있는 개념이니까요. 자, 확산 다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자, 확산이라는 건 일단 어디서 어디로 일어나는 거죠?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만약에 양이면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지금 기체니까 기체가 많다는 건 압력이 높은 곳이겠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확산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연스럽다는 말에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도대체 뭐가 자연스럽다는 거지? 뭔가 알듯하지만 뭔가 과학적이진 않죠? 여기서 자연스럽다는 건 선생님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에너지를 쓰지 않고 일어나는 반응이다. 이렇게만 표현하겠습니다. 확산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일까요? 우리 이미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에너지의 종류를 말할 수 있어요. 왜?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화학 반응이나 생체 반응에서 쓰이는 에너지는 전부 다 뭘 통해서 사용했죠? 지난 시간에 그렇습니다. ATP였습니다. 그래서 확산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몸 밖에서도 당연히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시간? 생명과학 시간이기 때문에 어디서 일어나는?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 안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인 무슨 에너지? ATP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에너지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생명과학 시간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표현보다는 뭐를 사용하지 않는다? ATP를 사용하지 않고 일어나는 반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체가 이동할 때는 에너지 사용하지 않는 확산이라는 거 정리해 주시고요. 자, 조금 어려워 보이는 분압이라는 표현을 써볼게요. 여러분들 분압은 어떻게 보면은 약자, 줄임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이라는 것은 부분, 압이라는 것은 당연히 압력이에요. 그래서 분압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분압이라는 것은 풀었으면은 부분 압력 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기체는 다 섞여 있잖아요. 그럼 전체 기체 압력이겠죠? 이 전체 기체 압력끼리 비교해서 기체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기체 중에서도 산소가 이동할 때는 산소의 압력끼리만 비교해서 산소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산화탄소가 이동할 때는 이산화탄소만의 압력만 비교해서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내가 기체를 다 받아들이는데 산소만 받아들일 수 있고 CO2만 버릴 수 있는 거지? 요거는 기체를 통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세부적인 기체 각 종류마다 압력을 따져서 그 각 기체 종류마다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기체를 내가 더 받아들이고 어떤 기체는 더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좀 이따 한 번 더 보면서 정리하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될 거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럼 기체 이동 방향을 한번 살펴봅시다. 선생님이 이상한 그림을 3개 그렸는데 뭘까요? 뭔가 사람 같진 않나? 뭔가 추상들 같기도 하고 애매할 수 있는데 뭘 그린 거냐면요. 자, 요 밑에 있는 건 뭐냐면요. 세포입니다. 세포. 그래서 선생님 밑에 그려놓은 거는 조직세포를 한번 그려봤어요. 조직세포. 특징적으로 이렇게 핵을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자, 위에는 요거 뭐냐면 선생님이 혈관을 한번 그려봤어요. 혈관 중에서도 가느다란 혈관이 모세혈관을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실제 모세혈관은 세포를 막 감싸고 있거든요. 근데 한번 보기 좋게 간단하게 표현해봤습니다. 자, 위에 저 녀석은 뭘까요? 그러면 당연히 호흡기니까 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숨을 코나 입이나 들어 마시면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 들어오게 되죠. 식도로 들어가면 좀 상관없는데 솔직히 기도를 통해 들어가게 되고요. 그럼 기관지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기체 갈라지고 새 기관지를 통해서 다 갈라져서 어디까지? 폐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체가 가는 곳이겠죠. 내가 들이마신 기체가 폐의 마지막, 폐의 끝자락에 언젠가 도달을 할 거 아니에요. 그 폐의 끝자락이 바로 포도송이처럼 폐의 끝자락이 마치 이런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생겼거든요. 좀 이따 교과서 그림 보면 좀 더 아실 거예요. 요 포도송이 하나하나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폐포라고 해요. 폐포. 그래서 저건 선생님이 폐포 하나를 약간 확대해서 그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얘는 폐포입니다. 폐포. 뭐라고요? 폐의 끝자락이고요. 폐의 끝자락도 이렇게 밋밋하게 생기지 않았고 마치 포도가 주렁주렁 열린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이 모양 보면은 뭔가 하나 떠오르는 게 있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가
소화기에서 배웠던 융털 기억나시죠? 융털도 소장의 단면이었는데 매끈매끈하게 생기지 않고 마치 털이 난 것처럼 구불구불하게 생겼잖아요. 얘도 똑같이 매끈매끈하지 않고 구불구불, 마치 포도주가 나온 것처럼 구불구불합니다. 그러면 공통적인 이점이 바로 있는 거겠죠. 융털의 이점이 뭐였습니까? 맞습니다. 표면적을 넓혀져서 음식을 좀 더 효과적으로 흡수가 될 거였죠. 페포도 마찬가지입니다. 페포도 이렇게 물퉁물퉁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 페포도 동일한 이점, 뭐를 넓혀서 기체와 닿는 표면적을 증가시켜서 뭐를 얻자? 기체의 이동, 기체의 산소를 효율적으로 받아들이자 라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페포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하나 챙겨주면 좋을 것 같고요. 기체 이동을 가봅시다. 자, 우리가 들이마시면 아까 말했듯이 어디에 뭐가 있다고요? 산소도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도 마신다 그랬죠? 자, 여기서 필요한 기체는 뭐죠? 산소입니다. 산소. 당연히 산소는 페포에서 어디 쪽으로?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또 떨어졌네. 모세혈관 이동하고, 근데 모세혈관이 필요하다기보다는 그냥 떨어지네요. 누가 필요한가요? 결과적으로 조직세포가 필요한 거죠. 왜? 뭐 하려고? 지난 시간에 배운 세포 하려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그렇죠. 조직세포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소는 조직세포까지 이동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조직세포는 산소를 받아서 뭐예요? 차곡차곡 저장하는 것이 아니죠. 자꾸만 뭐합니까? 자꾸만 소모해버립니다. 자꾸 소모해버리니까 아무리 조직세포에 산소를 많이 갖다 준다 한들 조직세포는 이 산소의 양이 자꾸만 뭐예요? 부족해요. 양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 조직세포는 산소를 계속 받지만 산소 양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산소가 어디에요?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조직세포에서 산소를 그냥 저장만 해놓으면은 조직세포의 산소 양이 상당히 많겠죠? 산소가 어디로 이동하겠어요? 거꾸로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야 되니까 거꾸로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조직세포는 산소를 자꾸만 써버리기 때문에 산소의 온도가 늘 낮게 측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조직세포 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원리 하나 꼭 체크해 주시고요. 자, 반면에 조직세포에는 산소는 자꾸 쓰지만 뭘 자꾸 만든다 그랬죠? 그렇죠. 이산화탄소를 자꾸만 생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직세포에는 CO2가 자꾸만 생기니까 CO2가 뭐예요? 많습니다. CO2가 굉장히 고농도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체 어디로 간다고요?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간다고요. 조직세포 쪽에 CO2가 많으니 자연스럽게 많은 데서 적은 데인 여기 모세혈관으로 가게 되고요. 이 모세혈관에서도 더 적은 어디로 간다? 페포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페포에 만약에 CO2가 자꾸만 쌓이게 되면은 여기도 농도가 높아지겠죠? 여러분들이 후 하면서 CO2를 버리게 되니까 페포에는 CO2가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로 기체가 이동하게 되니까요. 기체의 원리에 의한 기체 이동 잘 체크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 급한 전화가 와가지고 좀 전화 받고 오느라 영상이 잠깐 끊겼네요.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호흡기에서 마지막 그러면은 기체 이동을 봤는데요. 실제로 기체 압력이 누가 높은지 한번 비교하는 걸로 호흡기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산소의 압력을 봐볼까요? 자, 압력을 표현하는 약자는 뭘까요? 그렇죠. P입니다. P이고요. 산소만의 압력이다 그래서 산소를 조그맣게 써줍니다. 그래서 PO2 그러면은 산소만의 분압이라는 뜻이에요. 자, 산소의 분압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누굴 비교하냐? 방금 봤던 이 페포, 그 다음에 모세혈관, 그 다음에 조직세포, 요 세 개랑 비교해볼게요. 자, 산소는 당연히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간다고 그랬죠? 산소 어디가 많다고요? 페포에서 세포 쪽으로 가니까 이쪽 출발하는 쪽이 많은 거죠?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산소의 압력은 페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 조직세포가 제일 낮다. 왜 낮다고요? 세포 결과 산소를 자꾸 써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갖다 줘도 자꾸만 부족한 겁니다. 자, 반면에 마찬가지로 우리 이산화탄소의 압력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똑같이 페포와 모세혈관 그리고 조직세포의
CO2의 압력하고 비교해보면은 여기 누가 많다고요? 조직수가 많다 그랬죠? 왜? 자꾸만 생성하니까. 그래서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산소의 이동은 폐포에서 세포 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CO2는 세포에서 폐포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이동 방향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호흡기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용이 중딩 때문에 너무 없죠? 이 정도만 체크해주세요. 자, 그럼 순하게 올 건데 너 밑에 있으니까 살짝 올릴게요. 소리가 다행히 크게 나지 않았네. 다행입니다. 자, 여러분 순환계는 말 그대로 순환한다는 의미입니다. 순환이 뭐죠? 돌고 도는 거죠. 자, 우리 몸 안에서 돌고 도는 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머리가 좀 돌고 돈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머리는 내비두시고 뭐가 도냐면은 혈액인데 혈액. 피가 돌고 도는 거죠. 그래서 순환계라는 것은 피가 도는 그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께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 피는 어떻게 돌 수 있을까? 두 번째, 피는 왜 돌까? 이겁니다. 첫 번째, 피가 돌 수 있는 원동력은 뭐 때문일까요? 누가 자꾸 펌프질, 밀어주니까 돌 수 있는 건데 누가 밀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심장이죠, 심장. 그래서 순환계에 가는 핵심적인 기관은 누구냐? 이 심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가슴, 옛날에 왼쪽이 아니라 중앙에 있는데 이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주니까 지금 이 순간에 계속 선생님 몸에서도 여러분 몸에서도 피가 돌고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도대체 왜 돌까 이겁니다. 순환기에서 피가 혈액이 왜 온몸을 돌게 되는 거지? 라는 건데요. 이 순환기에서 도는 이유는 무언가를 운반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혈액을 통해서 몸 안에서 뭔가를 돌게 하면서 뭔가 운반하는 게 목적인데 순환기에서 피가 도는 이유는 뭘 운반할까요? 우리가 먹었던 영양분, 방금 흡수했던 기체, 좀 이따 배우게 될 노폐물,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데 있어서 목적지에 잘 전달해 주는 게 목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구체적으로 누가 운반하는지만 살짝 보면은 영양분이나 노폐물 같은 경우는 주로 누가 운반하냐? 주로 혈액 중에서도 혈장이 운반합니다. 우리 혈액형 판정할 때 배웠죠? 혈액의 액체 부분에 해당하는 혈장이 주로 양분 같은 거 혹은 노폐물의 일부분을 운반합니다. 반면에 기체 같은 경우에 운반하는 가장 대표적인 녀석은 적혈구가 있겠죠. 이 적혈구는 기체 중에서 주로 누구? 그렇죠. 산소입니다. 산소는 주로 적혈구를 통해 운반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합치면 뭐죠? 혈액이죠. 혈액을 통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곳에 여러 가지 양분이나 기체 등을 운반하는 것을 우리가 순환계가 한 역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옛날처럼 자세히 보지 않고요.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순환계에 가는 목적지는 크게 두 군데입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어디냐면요. 당연히 심장에서 연결해 주는데 심장에서 나온 그 혈액이 온몸을 도는 거예요. 이러면 애매하죠. 선생님, 온몸이라면 몸 전체를 다 말하는 건데 목적지랄 게 있습니까? 다 가는 건데 그럴 수 있는데 요 밑에서 저걸 이 녀석과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 빼고 나머지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온몸, 발끝, 손끝, 머리끝까지 다 가는 거. 두 번째 목적지가 어디냐면요. 폐입니다. 폐. 요렇게 두 개의 목적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온몸 가는 거, 어디 빼고 폐 빼고, 두 번째 목적지는 폐를 다녀오는 거예요. 자, 온몸 가는 거랑 폐 가는 거 왜 목적지가 다를까요? 가서 운반하는 이 어떤 것들을 운반하는지에 따라서 목적이 다르거든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온몸을 가는 이 순환에서 한 역할은 주로 뭐냐면요. 온몸을 돌면서 뭔가 전달해주는 겁니다. 뭘 전달해주냐? 우리한테 필요한 산소, 그리고 우리 세포가 필요한 영양소, 이런 거를 전달해 주게 되고요. 근데 거꾸로 이 세포한테 필요 없는 것들 있죠? 뭐가 있나요? 기체 측면에서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여러 가지 노폐물들 이런 것들을 갖고 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갖고 오게 돼요. 그래서 내가 온몸을 가기 전에는 뭐가 많고 산소나 양분
양분이 많은데 온몸을 갔다 온 피는 어떨까요? 산소나 양분이 상당히 적겠죠. 왜? 주고 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소의 양을 한번 해보면은 온몸을 들어가기 전에 이 혈액에는 산소의 양이 상당히 많은 피가 흐릅니다. 왜? 아직 산소를 주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온몸을 지나고 나온 피는 어때요? 세포한테 산소를 많이 주고 나왔으니 산소가 별로 없겠죠? 그래서 온몸을 지나고 나온 혈액에는 산소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혈액의 상태가 좀 바뀌게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상태로 또 온몸 가봤자 더 이상 줄 산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산소를 뭐하러? 리필하러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갈까요? 폐로 가는 거예요. 요 폐로 가서 리필 갖고 오는 거예요. 이 보면은 혈관이 폐에 가서 산소 받아오죠? 요렇게 리필을 한번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목표지가 어디? 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폐에 가서 뭐는 받고 산소를 얻고 그 다음 아까 썼던 뭐는 버릴 거예요. 필요 없는 이산화탄소는 버리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기체의 양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폐에 들어가기 전에는 산소가 어떻고요? 산소의 양이 아직은 뭐 상태요? 부족한 상태죠. 부족한 상태. 그런데 폐를 갔다 오면은 리필을 받았으니까 산소의 양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많아지게 되겠죠. 요렇게 되겠죠. 시작점이 이쪽입니다, 지금. 그래서 폐에 가서 다시 리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온몸 가서 산소 주고, 다시 폐에 가서 리필 받고, 또 온몸 가서 산소 주고, 이런 식으로 돌고 돈다고 해서 순환계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체 측면으로 한번 살펴보긴 했지만, 기체뿐만 아니라 영양분이나 노폐물도 같이 하거든요. 보면은 CO2도 하나의 대표의 노폐물이기 때문에 이것도 있는데 좀 더 기체 측면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기체에 집중해서 정리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순환계는 여기서 마칠게요. 이 정도 된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다 연결시킨다는 거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살짝 내리고. 자, 오늘 볼 마지막 내용은 이 배설계입니다. 배설계. 자, 여러분들 배설이라고 하면은 많이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배설하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다이나믹한 현상들이 많이 떠오르게 되죠? 오늘 좀 화장실에 가서 배설을 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배설이라고 하면은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순화에서 큰 거와 작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변과 소변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설하면 자꾸 어떻게 보면 배변이 좀 더 다이나믹하니까 배변에 좀 더 집중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배설은 오로지 소변만 말합니다. 배변은요, 그냥 소화기에서 먹고 남은 찌꺼기가 배출되는 현상일 뿐이지 배설이라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변과 관련된 대장 이런 것들은 배설계에 속하지 않고 소화기에 속한다는 거 가끔 물어보거든요. 수능에서 물어봤었고. 그러니까 잘 체크해서 착각하지 않도록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배설이 뭐니? 라고 물어본다면 일단 배설은 우리 몸에서 생성된 여러 가지 노폐물들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과정을 배설이라 부릅니다. 방금 전에 선생님이 소변만 배설이다 말했는데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노폐물을 소변만으로 버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적겠지만 숨으로 아까 뭘 버린다고 CO2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배설이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노폐물을 배출하는 과정을 배설이라 부르는 건데 우리는 어디에? 소변에 상당히 집중해서 내용을 볼 겁니다. 많이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용이 다 빠졌으니까 중딩 때처럼 뭐 네프로닌이, 말피기소체, 뭐 사부체 이런 것들 다루지 않습니다. 너무 다행이죠? 천천히 따라오세요. 자, 첫 번째, 노폐물이 생겨야지 버리든가 말든가 하겠죠? 노폐물이 만들어져야지만 버릴 거 아니에요. 자, 어떠한 노폐물이 생성되는지를 먼저 봅시다. 노폐물은 우리가 먹었던 양분들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혹은 세포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얘네들의 성분을 알아야지만 어떤 노폐물이 생기는지도 이해가 되거든요. 자, 탄수화물과 지방은 옛날에 가정시간에 배웠을까요? 언제 배웠을까요? 어떠한 원소로 되었다 배웠나요? 그렇죠. 세 가지였죠. 첫 번째 탄소, 두 번째 수소, 세 번째는 산소. 요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가 요걸로 되어 있으니 생성되는 노폐물도
당연히 저 세 개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노폐물 생겨야겠죠? 없던 원소가 창조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 탄수화물과 지방으로 생성될 수 있는 노폐물에는 요 세 개의 조합을 만들 수 있는 이산화탄소, 또 뭐가 있냐? 물이 있습니다. 선생님, 물은 너무 소중하고 우리 몸에 생명에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노폐물을 말할 수 있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물은 우리 몸의 생명의 필수적인 요소이고요. 실제 생성된 이 물도 씁니다. 쓰고도 남는 물을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너무 오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반면에 단백질은 어때요? 단백질. 왜 단백질 나왔을까요? 얘랑 다른 점이 있으니까 따로 놨겠죠? 자, 단백질도 쟤네와 마찬가지로 탄소, 수소, 산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단백질도 똑같이 뭘 만들 수 있고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엔 또 뭐가 포함되냐면요, 질소라는 원소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 질소가 포함된 질소성 노폐물이 암모니아로 생성되게 됩니다. 암모니아는 어떤 화장실의 냄새의 근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고약한 냄새를 내는 물질인데, 요거는 단백질의 질소가 포함되다 보니 이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암모니아도 같이 생성이 됩니다. 꼭 버려야겠죠. 자, 먼저 간단한 CO2랑 H2O 먼저 볼게요. 자, 이산화탄소는 대부분 뭘 통해 버리냐? 대부분 다 날숨을 통해 버리게 됩니다. 날숨은 뭐죠? 우리가 숨을 내뱉는 걸 말하죠? 아까 여기서 이미 다 우리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주로 우리가 숨을 내뱉는 행위를 통해서 버리게 됩니다. 자, 물은 주로 뭘 버리냐? 물도 날숨을 통해 버리기도 해요. 선생님, 저 숨 쉴 때 물 안 뱉는, 지금 물 안 나오는데요? 할 수 있는데, 당연히 무슨 형태로? 수증기 형태로 나가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가요? 우리 저런 유리창 같은 데다가 하면은 유리창에 김이 서리죠? 그 형태가 내 몸에서 나온 그 수증기가 일부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물은 당연히 날숨보다 다이나믹하게 버리는 행위는 뭐예요? 그쵸? 오줌이죠, 오줌. 그래서 물은 대부분 오줌을 통해 버리게 돼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랑 볼까요? 여러분, 암모니아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나쁜 놈. 뭐가 나쁘냐면은, 이 암모니아는 독성이 있어요, 독성. 독성이 강하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뭐 엄청 강한 건 아닌데, 어쨌든 독성이 있기 때문에, 몸에 쌓아두기에는 부담이 돼요. 여러분, 독을 띠는 물질이 있는데 자꾸 몸에 오줌 싸기 전까지 쌓아두면은 그곳이 상당히 안 좋을 거잖아요. 독인데 말 그대로. 그래서 몸에서 한번 바꿔줍니다. 내가 오줌을 넣기 싸기 전까지는 얘를 몸에 저장하고 있어야 하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독성이 약한 물질로 한번 바꿔주게 돼요. 그 녀석이 바로 누구냐면요, 이 암모니아는 독성이 약한 요소라는 물질로 바꿔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많이 물어보는 거, 어디서 바꿔주니? 누가 바꿔주니를 많이 물어봐요.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자, 우리 몸에 해독작용, 어떤 해독하는 거죠? 독이 없는 걸로 바꿨으니까요. 우리 몸의 가장 대표적인 해독표는 어디죠? 그렇습니다. 간이죠, 간. 그래서 간에 가서 암모니아는 요소라는 물질로 바꿔주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 이 간은 배설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는 맞습니다. 이 독소에 강한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꿔줬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간은 말했죠? 어디에 속한다고요? 소화계에 속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간의 역할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간은 소화계에 들어간다는 거 간은 물어보니까 실수하지 않고 낚이지 않고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암모니아는 요소로 바꾼 다음에 마찬가지로 뭘 통해서 주로 오줌을 통해서 버린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배설계의 핵심적인 기관을 또 봐야겠죠. 우리가 호흡계에는 폐가 있었고요, 순환계에는 심장이 있었고요. 배설계는 보니까 뭐가 중요해요? 지금 뭐가 중요하죠? 오줌이 중요하죠. 오줌 만드는 곳 어딘가요? 옛날 말로는 신장, 요즘 말로는 콩팥입니다. 콩팥. 두 개의 쪽에 이렇게 콩 모양으로. 그래서 콩팥 볼 건데요. 이 콩팥에서 아까 말했듯이 뭐를 생성한다? 오줌을 생성해요.
오줌을 생성해서 아까 말했듯이 뭘 버린다고? 오줌 생성해서 물이나 요소를 배설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적었고요. 콩팥의 두 번째 기능은 뭐가 있냐면 요거는 적기만 할게요. 옛날에 이미 말했습니다. 콩팥의 오줌을 통해 조절한 또 하나의 기능은 몸에 산투압을 조절합니다. 산투압을 약간 얘가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조절을 통해서 오줌 양을 통해 몸의 산투압을 조절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콩팥, 오줌하면은 크게 두 가지 떠올라야 돼요. 첫 번째 방금 배웠던 배설, 두 번째는 산투압입니다. 뭔지는 옛날에 말했고 나중에 항상성에 대해 자세히 배울 때 그때 얘기할 거니까요. 일단 오줌이 산투압 조절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정도만 체크해 주시고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배설계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호흡기의 순환계, 배설계 다 배워봤는데요. 각각의 내용이 상당히 많지만 말했듯이 우리 엄청나게 허트된 적은 양의 내용을 봤습니다.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 1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으니까요. 잘 보도록 하시고요. 일단 우리 첫 번째 강의, 개념 강의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강의도 잘 이어서 보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